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찍을 테니까 얘들아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찍을 테니까 개인별 시간까지 검사를 받을까요? 들었는지? 개인별 시간까지 들었는지 검사를 받을까요? 좋아요. 네. 월요일 친구들 월요일에 오늘 친구들은 조금 기간을 길어줄게. 알겠지? 테스트는 안 해요? 테스트?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 보려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보려고. 아니, 너네 언제야? 시험 언제야? 화요일이? 화요일. 너 월요일 날 시험 있어, 너네? 아니요. 응. 그럼 일요일 날 와도 되네. 일요일 날 와서 좀 점검하고 보강과 시험도 보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얘들아 새 지문이 나갈 거야. 새 지문. 그래서 빠르게 한번 빠르지만 꼼꼼하게 봐보자. 자, 우리 1문단부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안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라고 얘들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비유적 표현이라고 적어줘.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자, 그러면 우리 원관념이랑 보조관념 얘들아 한번 나눠서 적어볼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원래 관념은 뭐야 얘들아? 영화. 그치? 영화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 영화를 뭐에다가 빗대서 표현한 거냐면 창에다가 빗대서 표현한 거. 그치? 그럼 보조관념이 창. 자, 그래서 얘들아 창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럼 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창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봐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얘들아 누군가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관찰하게 될 거야. 그치? 누가 지금 졸고 있네? 나도 지금 졸린데? 뭐 이런 식으로 내 주관이 들어가지.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차의 창문을 통해서 밖에 펼쳐진 현실을 본다고 할게. 그럼 그 현실은 나랑 좀 동떨어진 현실이지. 맞지? 나가 지금 있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내가 관찰하고 있는 현실이잖아.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지. 아, 저 사람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 그래서 이 창이 세상 인식의 매개체인 것처럼 영화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창문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관객은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그러면 이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야.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 여기 교재에 놨어요.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그냥 평상시에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주인공이 꿈속에서 막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걸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치?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그 다음에 공간도 이렇게 학원에서 지구 이런 식으로 갑자기 슝슝 이동하지. 그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슝슝 이동해. 그치? 그게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떻게? 현실 얘들아 시간이 계속 연속적이지. 그치?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공간은 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는 공간은 다 연결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야, 현실은. 자, 이어서 볼게요.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미결정의 상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의미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특정한 의미로 규정되지 않았다. 자, 언뜻 보면 의미가 딱 정해진 걸로 보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주를 믿거나 그러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내 지금 계획은 너네 수업 끝나면 나도 이제 끝나거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이랑 짜장면에 군만두 먹을 거야. 그 계획이 있어. 근데 그 계획대로 얘들아 바로 다 실행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 안 되지. 내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우리 현실은. 그치? 자, 바쟁은 영화가 이 현실의 물리적인 연속성과 여기다 생각해. 물리적 연속성.
미결정성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가 현실의 특징이거든. 한번 적어볼게요. 현실의 특징인 첫 번째 물질적 연속성과 이게 아까 이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거지 얘들아. 시공간의 흐름이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미결정성 이게 특징 두 번째가 되는 거지. 특징 두 번째. 이 현실의 특징 두 가지를 영화가 그대로 드러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툭툭툭 끊기는 그런 건 안 된다. 그치? 연속적이어야 된다. 결정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쟁의 생각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 자, 그래서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를 했는데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자, 그럼 얘들아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시했대. 여기다가 표시해봐. 형식을 중시했다. 자, 근데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얘들아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현실을 변형해버리네. 그러면 얘들아 이 바쟁 입장에서 보면 이 감독은 어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왜냐면 아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잖아 바쟁은. 근데 현실을 변형해버리지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세모.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세모. 왜냐면 현실을 변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만 주력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고 이 몽타주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자, 이 몽타주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래.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거. 이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자, 또한 짧은 숏들을 편집의 기본 단위인데 이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학원에 있는 모습, 집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얘들아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만들어내.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평가 중요해 얘들아. 불연속적.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이 불연속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몽타주의 효과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효과 1번이라고 표시해주세요. 불연속성을 만든다. 몽타주는 불연속성을 만든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 아까 반쟁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 연속성을 몽타주는 깨트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즉 특정한 의미로만 해석하게 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하나의 의미, 특정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거를 미결정성이라고 했지. 그러면 반대는 뭘까? 결정성.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이 몽타주의 효과 두 번째가 될 거고 여기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영화는 얘들아 바쟁이 중시한 거랑은 다 반대돼. 맞지? 응. 그래서 우리 세모 표시였어.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얘들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 세모였는데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시한대. 근데 앞에 말은 안 나왔지만 얘들아 영화의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야. 형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을 변형시키기도 해. 그래서 화려한 기법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형식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었고 이제 우리 3문단을 한번 봐볼게 얘들아. 3문단. 그래서 3문단.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할게. 현실을 믿는 감독. 자, 이들은 이 현실을 믿는 감독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는 달리 영화의 내용,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형광펜 쳐주세요.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게 해. 여기다가 동그라미 변화되지 않은 현실. 변형되지 않은 현실. 자, 그래서 디프 포커스나 롱테이크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딥 포커스는 우리 지금 이거 얘들아 영어를 이렇게 써서 그런데 이게 딥 포커스 이거야. 딥. 그래서 깊게 포커스를 잡아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근경에서 짧은 거부터 먼 데 있는 것까지 숏 전체를 한 번에 딥하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는 기법이래. 자,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원근감이 느껴지는 거 이게 효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효과라고 적어주고 1번. 그래서 공간감도 마찬가지로 같이 우리 효과 1번으로 묶을게 얘들아. 원근감과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하는 게 효과 1번. 자, 그 다음에 롱테이크는 얘들아.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래. 그래서 혹시 라라랜드 영화 봤어? 얘들아? 라라랜드? 거기에서 어떤 장면 있냐면 그 막 노래 부르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차에서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 근데 그 장면을 되게 길게 계속해서 한 장면으로 보여주거든? 근데 나는 그 영화 볼 때 얘들아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서 NG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단 말이야. 그만큼 길어. 그렇게 길게 보여주는 거를 롱테이크 기법이라고 해. 자, 그러면 영화 속 사건이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한번 표시해볼까?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영화에서 2분이 계속 촬영한 거잖아. 현실에서 2분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2분의 시간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네.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1문단에서 찾아보세요. 물리적인 연속성이 있다. 그치? 이게 물리적인 연속성. 그래서 바쟁이 중시했던 이 물리적 연속성이 이렇게 이미지, 현실을 믿는 감독의 영화에는 드러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한 번 더 표시할게.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 우리 이거의 효과가 되겠지. 효과 2번. 자, 바쟁에 따르면 이 딥 포커스랑 롱테이크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같이 사용하면 그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 한 명을 딱 집어서 그 인물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도 있고, 그치? 사건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계속 응시할 수 있어. 그래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우리 효과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효과 3번.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여기 좀 정리하고 그 다음 갈게. 자, 현실에 믿는 감독은 내용을 더 중시하지. 그치? 내용을 더 중시해요. 현실 변형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사용할 효과가 우리 얘들아 지금 롱테이크까지 나왔어. 이 3번, 4번은 4문단에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일단 정리해볼게.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그리고 현실을 믿는 감독을 대비하고 있어. 대비. 자, 그러면 이제 4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4문단. 자,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일반인을 배우로 쓰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얘들아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낼 거야. 강한 현실감? 이게 효과 네 번째가 되겠지. 강한 현실감. 효과 네 번째. 자,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딱딱딱 정해진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특정되어 있다. 의미가 딱딱딱 정해진 이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미가 특정된 거 이 말을 얘들아 세대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세대적으로? 결정성. 그치? 결정성. 이 결정성을 가진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의미를 확정적으로 특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가 더 낫다, 더 선호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미결정성. 그치? 미결정성. 자, 그래서 이러한 영화가 우리 한 번 더 표시할게요.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게 얘들아 뭐냐면 바로 바쟁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바쟁이 결국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 현실은 결정되면 안 된다. 결정되지 않고 의미가 확정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쟁의 생각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내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게 현실이고 인생이다. 이게 바쟁의 생각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 지문으로 내려가서 봐볼게요. 1문단부터 봐보자.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이고 환영이래.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표시해볼까 얘들아?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거고 환영이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보기 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놔 얘들아. 이 현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환영이다. 실제가 아닌 거짓된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환영이다. 자,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뒤에서.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표시하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게 바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인데 영화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한대. 자, 그럼 얘들아 이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화를 본 관객이 느끼는 현실감 중에 하나인 거야. 현실감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막 영화 같은 거에서 볼 때 위험에 처한 인물이 자기만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몰라. 막 뒤에서 막 누가 이렇게 막 무기를 가져와. 그러면 우리 얘들아 영화 보면서 막 속으로 막 외치잖아. 야 도망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격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영화 보면서? 할 필요 없지. 근데 이렇게 격분하게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영화 안에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야. 그 인물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이 동일시 현상에 주목을 하는데 이 동일시 현상을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영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한다. 자,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영화 장치라는 거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얘들아 한번 봐보자.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 그러면 우리가 스크린 속으로 보고 있는 인물 지금 현실에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라. 영화가 상영되는 즉 내가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들아 인물과 사물의 부재라고 표현했어. 그치? 자, 그러면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이 바로 관객의 몫이래. 무엇을 통해서? 관객의 상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이 인물과 사물이 실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부재를 채운대. 자,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극을 없앤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극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 부재 다시 한번 표현한 거예요. 인물과 사물의 부재. 자, 그래서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할게. 그래서 이 말은 얘들아 상상적인 거다, 환영이다, 그 다음에 몽상이다. 다 똑같은 말이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2문단에 볼게요.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대. 그래서 얘들아,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 시점은 카메라로 찍은 그 시점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들아,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 즉 그 현실에 있는 주체라고 상상하는 거야. 상상. 아까 우리 현실감을 상상이라고 표현했었지? 자, 근데 그 시선은 사실 카메라에 의해서 규정된 시선이다. 여기다가 표시해볼까요? 카메라에 의해서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자,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뭐가 배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표시할게 얘들아.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자, 관객은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어 얘들아. 이렇게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는 거, 이게 얘들아 환영을 보고 있다 라는 똑같은 거야. 환영을 보고 있다. 그치?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3문단을 한번 볼게요. 자,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거래. 자, 그럼 얘들아, 이 영화관의 환경에 기능이 될 거야. 기능. 이게 가짜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영화관의 환경이래.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물의 비유 속 죄수처럼. 자, 그럼 여기도 얘들아 우리 비유적 표현이 쓰고 있지? 우리 비유적 표현이 쓰여요. 자, 그럼 여기도 원관념, 보조관념 한번 나눠보자 얘들아. 자, 여기서 원관념은 뭐야 얘들아?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관객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치? 관객을 뭐에다가 비유했냐면 여기 동물의 비유 속의 죄수 에다가 비유했어. 동물의 비유 속 죄수. 그래서 우리 얘들아 아래 내용을 한번 잠깐 봐보면 이게 동굴의 비유인데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있고 그리고 이 죄수들은 이 동굴 벽에 비춰진 것만 보게 돼. 근데 이 현실은 얘들아 사실은 현실이 아닌 거야. 여기 보면 얘네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그치? 근데 이걸 보면서 현실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동굴 속 벽의 모습을 보고 현실이라고 착각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갈게 얘들아. 자, 동굴에 비친 모습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스크린에 비친 모습, 영화를 보고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자,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비유예요. 비유. 비유적 표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공간념은 뭐냐면 얘들아 지금 표현하고 싶은 말 영화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영화. 이거를 꿈에다가 빗댄 거야. 그치? 그래서 꿈속 세계가 현실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영화 속 세계를 현실로 착각한다. 근데 우리 며칠 전에 남편이 나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항상 늦게 자는 편이거든. 새벽 늦게 자는 편인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씨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말 못해준대. 이거 말 못해줘. 왜 이러는 거야. 말 못해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궁금하잖아.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래. 말 못해준대. 근데 좋은 거래. 그래가지고 나 기다렸다. 되게 궁금한 채로 막 기다렸어. 근데 어제 얘기해주더라고. 어제. 자, 어제가 토요일이거든. 토요일. 자, 어떻게 알았어? 어제 얘기해주는데 뭐였냐면 꿈속에서 갑자기 지드래곤이 나타나서 근데 지드래곤 이렇게 유명인이 나타나면 되게 좋은 꿈이거든? 지드래곤이 나타나서 로또를 사 이렇게 했대. 로또를 사래. 유명인 나왔지? 로또 사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 꿈이다 생각해서 원래 좋은 꿈 꾸면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 못해주고 있던 거야. 근데 로또 안 됐어. 그래서 어저께 그걸 얘기해준 거야. 그럼 봐봐. 현실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지. 그치? 그것처럼 영화를 현실로 착각한다. 이어서 볼게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대.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한번 표시해볼게 얘들아.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이 영화 속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들아 여기에 특정 이념이 만약에 숨어서 있더라도 그 이념을 예를 들어서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아니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주인공의 내가 만약에 동일시가 되면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현실로 착각하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경고를 한대. 이는 관객이 그래서 얘들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있는 우리 여기다가 표시해볼게. 영화가 지금 이거 가짜야 라는 그 설정이 담겨있는 개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영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대안적 영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지문 여기까지 보고 얘들아 우리 문제를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세 지문을 봐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금 다 해설을 써놨거든. 근거도 다 써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하고 모르는 내용은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시험 때 또 내용 여기 부분 문제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 꼭 읽고 와야 돼. 문제 공부하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자. 자, 우리 가지문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서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얘들아, 이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대중예술은 얘들아 지금 상품으로 전락했다라고 봤어요. 우리 여기다가 얘들아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상품으로 전락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라고 여겨.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 앞에 표시해줘 얘들아.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대중예술. 그리고 이 대중예술은 얘들아 이윤 극대화를 위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다 표준화되어 있어. 표준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런 작품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표준화해서.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 딱 정해진 그런 특성인 거지. 얘들아. 어떻게 만들지 딱 정해진 이런 규격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어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 모습만 계속 이런 예술작품만 나오니까 그걸 처음 본 예술작품도 아, 이게 예쁜 건가 보네.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다는 거야.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여기다가 한 번 더 밑줄.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개성이 점점 사라진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다르지 않다. 개성이 없다. 자,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자, 그래서 이 대중예술에 대해서 지금 1번, 2번, 3번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 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속성을 동일성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동일성에다가 우리 세모 표시해볼게. 세모. 자, 그러면 우리 동일성 개념 얘들아,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시키려는 속성이야. 그럼 얘들아, 다 똑같이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 동일성은 부정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이라고 할 거야. 비동일성.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얘들아, 이 비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거야. 똑같아지려는 걸 거부하는 거.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일성, 비동일성 개념은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대중예술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다른 것들을 비판하기도 했었어. 이 동일성, 비동일성으로. 근데 이거는 얘들아, 우리 비문학 지문 엄청 많아요. 이 아도르노랑 관련된 거. 그러면 연계 지문으로 나오기 딱 좋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동일성, 비동일성.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봐볼게.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주장했대.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할게요.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다 똑같아지지 않으려는, 저항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근데 얘들아, 이건 알겠어. 그치? 아름다운 상품이 되는 거 거부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추하고 불쾌한 거? 그치? 그러면 왜 굳이 추하고 불쾌한 거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요 이유는 얘들아 3문단에 계속 연결돼서 나올 거야. 우리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추하고 불쾌한 거. 그리고 봐보자. 자,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여기 부분.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대중예술이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 진정한 예술에 대한 생각이 대중예술이랑 달라. 왜냐면 대중예술 얘들아, 우리 1문단 다시 봐봐. 1문단에서 대중예술은 뭐라고 했냐면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했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적어놔. 대중예술은 본질을 상실했는데, 그치? 근데 아도르노가 생각한 진정한 예술은 세계의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걸 체험시켜야 한다라고 봤으니까 반대되는 점이야. 자, 이어서 볼게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이런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자, 그럼 얘들아, 비정형화는 긍정적인 거지, 그치? 정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한 번 더 표시해주세요.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문단에 나와 있는 대중예술이랑 대조되는 점이야. 그치?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했거든. 대중예술은.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적어놔. 대중예술은 얘들아 사회의 부조리를 은폐하려고 하거든. 근데 아도르노가 생각한 진정한 예술은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대조리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3문단으로 가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 우리 쇤베르크 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서도 또 쇤베르크가 나오네. 이 지문이랑 그리고 쇤베르크 지문이랑 엮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한번 다시 봐보자. 우리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봐볼게요. 자, 이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 얘들아. 위에 적어놨어. 기존을 거부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 그럼 이게 쇤베르크 음악이랑 같지? 그치? 자, 이 전위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을 했지. 그치? 동일화에 저항을 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대.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아도르노는 지금 쇤베르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봐볼게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비동일성 긍정적인 거였는데 이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얘들아 옆에 한번 봐볼게. 옆에 예시로 한번 봐보자. 자,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저는 조성음악을 거부하고 새로운 B라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조성음악은 인위적 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알리면서 A를 주장해. 자, A가 아니고 그 새로운 음악을 막 주장해.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그럼 조성음악 별로다. B라고 하는 음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비동일성이었던 이 B를 지금 동일화 해버렸지. 다른 사람들도 이걸 하게 해버렸잖아. 맞지? 원래는 비동일성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통일시켜버렸으니까 폭력적인 의도가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렇게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거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근데 샌베르크는 직접 표현하지 않았대.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 안 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볼게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이 샌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 불쾌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 우리 얘들아, 한번 표시 먼저 하고 자,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하고. 불쾌함? 이 단어를 보면 얘들아,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위에 수함과, 그치? 수함과 불쾌한 거,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봐보자. 예술은 여기 예술은 수하고 불쾌한 거. 아까 아도르노가 이렇게 주장했잖아. 예술은 수하고 불쾌한 것이어야 돼. 근데 샌베르크의 음악이 불쾌함을 느끼게 했대.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왜 수하고 불쾌한 건지 얘들아. 왜 불쾌한 거야? 샌베르크의 음악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하거든. 즉, 우리 여기다가 적어놔요. 여기다가 협화음을 부정했잖아. 부정. 그치? 그러면 협화음을 부정했으니까 얘들아, 화음의 조성 음악만 듣던 사람은 샌베르크의 음악을 들으면 찡그리면서 이게 무슨 음악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게 진정한 예술이라는 거야. 알겠지? 통일되지 않고 새로운 거. 이해됐어요? 이어서 볼게.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매개다라고 했었어. 본질 체험의 매개. 그래서 이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한다는 게 예술의 본질을 지금 체험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4문단까지 보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 볼게. 얘들아, 4문단 봐보자. 4문단으로 가서, 자,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할게. 얘들아,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도 얘들아, 고통스럽다 라는 단어를 썼어. 이거 어떤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냐면 얘들아, 예술은 수하고 불쾌한 거. 그래서 이 고통을 직접 느끼게, 사회의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예술이다. 그래서 추하고 불쾌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는 이 예술이 얘들아,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술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이다.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 자,
자, 그러면 이어서 봐볼게요.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얘들아, 이 아도르노 예술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마무리할게.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예술의 본질. 진정한 예술이란 뭘까? 그래서 예술의 본질, 즉 진정한 예술. 예술의 본질, 진정한 예술이란 사회의 부조리함을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으로 표현해서 감상자들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 거. 근데 얘들아, 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 거 얘들아,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문단에 나와. 이 문단 한번 봐볼까? 이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맨 끝부분이거든. 이 문단 맨 끝부분에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부조리를 체험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이 감상자들이 이 비정형성을 체험하게 한다. 이 비정형성을 통해서 사회 부조리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봐보자. 자, 1문단부터 한번 봐볼게. 자, 이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대. 자, 그러면 여기는 얘들아, 긍정적 평가를 한 부분이고, 긍정적 평가.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어디에서 자율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디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자율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도르노는 얘들아, 동일성 거부하고 비동일성을 지향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동일성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환원을 거부한다는 자체가 즉 저항을 하는 거니까. 그치? 이 저항을 하는 게 자율성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예술은 사회적인 것 동시에 사회에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것.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다시 한번 표시해볼게. 이 예술은 사회적인 것. 예술은 사회적인 것. 예술은 사회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 예술 작품 안에 사회의 부조리 같은 거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존의 예술은 대중예술을 의미한다. 대중예술. 이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자, 그럼 이것도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는 유리된 동떨어진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게 된대. 자, 그럼 얘들아, 한번 표시해보자. 이 비판적 관점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세잔의 작품은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뿐이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이다. 왜냐면 그냥 사과만 그린 거잖아. 그냥 그 사과의 모습, 아름다운 예술, 아름다운 가상의 모습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하지만 우리 여기 얘들아, 하지만 아도르노 미학에 대한 우리 이제 어떤 시각이 나올 거냐면,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거야. 비판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 자, 이어서 볼게요. 세잔의 작품을 가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다시 봐보자. 자, 세잔의 작품은 예술의 주관적인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비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 주관적인 인상, 예술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뭘로 표현했다라고 본 거냐면 색채와 그리고 비하학적 형태를 가지고서 이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한 거다. 자, 그러면 이 미메시스 개념이 뭔데? 우리 옆에 다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주체의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재현한다고 하는 거는 구체화한다는 거지.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미메시스야.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거. 그래서 다시 얘들아, 이 주관적 인상, 감각될 수 없는 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얘들아? 이 주관적 인상, 감각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예술가의 주관적인 인상은 감각될 수 없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추상적인 거. 그치? 그럼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감각 가능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를 통해서. 그치? 예를 들어서 색채나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 구현하는 것을 미메시스라고 한대. 자,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그냥 사과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이라든지 생명력, 농부의 삶, 그 다음에 예술가의 사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재현된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묶은 부분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 묶은 부분. 자,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미메시스는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한 거래. 자, 그럼 이 묶은 부분을 재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묶은 부분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 이렇게 되겠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 이게 세계의 참모습, 생명력, 농부의 삶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재현하는 게 미메시스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에 내려가서 선문단 한번 봐볼게요. 자,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아도르노는 어떻게 봤냐면 예술을 본질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뭐라고 했었는데 아까 두 글자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체험의 매개가 된다. 예술이. 그치? 체험의 매개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이렇게 체험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내용이지. 자, 그러나 이 아도르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만 국한시켰다. 딱 한정 지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미적 체험을 부조리에만 국한시켰다. 자,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에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우리 아까 얘들아 정리했던 내용인데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그치? 우리 이거 아까 가에서 이문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얘들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아도르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 다시 한번 봐보자. 아까 아도르노는 예술을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부조리에 대한 체험으로만 한정시켰다고 했어. 그래서 범위가 되게 좁다는 거야, 얘들아. 범위가 좁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 얘들아. 좁은 범위라는 거야. 예술의 범위가 너무 좁다. 이게 비판하고 싶은 내용이야. 자, 본질과 사회의 부조리를 감각적 대상으로 나타내고 이를 그냥 체험하게 한다. 딱 얘네만 체험하게 한다. 너무 좁은 범위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우리 여기다가 삼각대 써볼게요.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의 재현이라는 것은 본질이나 사회의 부조리 그것도 포함이지만 더 플러스 예술가의 사유 전체적인 거.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 문단에서 묶었던 세 줄처럼 그치? 묶었던 그 세 줄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미메시스를 부정하고 있다. 아도르노가. 그래서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근거예요.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부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게 넓은 범위야. 넓은 범위. 넓은 범위.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예술은 너무 좁은 범위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게 비판점.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4문단 봐볼게. 자,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좁은 범위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도 부정적인 평가지, 얘가. 부정적 평가. 즉, 그 자신은, 이 아도르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했었어. 그치?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긴 했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전위예술만 하게 한다는 거야. 즉,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하고 있다. 전위예술을 동일화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전위예술을 동일화하고 있다. 처음엔 비동일성으로 시작했었지, 이 전위예술을. 근데 이게 오히려 동일화가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얘들아. 여기서는 즉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특히 이는 현실 속에 다양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박탈한대.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가 한 번 더 표시해줘, 얘들아. 다양한 예술의 가치. 여기다가. 자, 그래서 지금 이 나지문에서는 다양한 예술의 가치를 더 긍정하고 싶은 거야. 아도르노는 너무 좁다는 거야, 그 예술의 가치가. 다시 볼게요.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그 사진 속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만들어진 사진인데 거기서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베냐민의 지적처럼. 자, 그럼 우리 여기 얘들아, 베냐민의 지적처럼 우리 전개방식 인용을 쓰고 있지, 얘들아. 인용.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지문 얘들아 뭐랑 되게 비슷해? 쇤베르크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지문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치? 구성도 엄청 비슷해. 그치? 쇤베르크에 대한 일단 긍정적 평가 했다가 부정적 평가 하는 것까지 구성이 되게 비슷하다, 얘들아. 그거 잘 기억해줘야 돼.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서 이 베냐민의 지적을 인용하는 이유를 한번 다시 봐볼게, 얘들아. 뒤에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여기 형한테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다가 전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 베냐민의 지적을 인용하는 이유예요. 예술의 가치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하게. 이런 글쓴이의 입장을 강화해주는 거야. 이 인용을 통해서 강화. 베냐민도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내 말이 맞지? 라고 강화하는 거야. 자,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대, 얘들아. 아까 전에 대중음악은 사회적 저항 메시지 없다라고 아도르노 생각했잖아. 근데 있대.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문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마지막은 우리 논증인데, 논증.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 이 설명 자체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고자 이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했다. 설명이 뭘까를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래.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설명은 논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설명은 논증이라고 했으니까 이 논증이 뭔지부터 한번 봐야 돼, 얘들아. 그러면 우리 논증을 얘들아, 지금 여기 본문에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준비를 해왔어. 이 논증 그냥 기본적인 논증이야, 얘들아. 논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제 1과 전제 2, 대전제, 소전제라고 하거든. 이 대전제, 소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우리
중복되는 표현 말고 얘들아 한번 형광펜 쳐볼게. 중복되는 표현이 사람 이 부분이지. 그러면 여기를 제외하고 형광펜 쳐봐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그러면 중복된 부분 빼고 이 형광펜 부분이 결론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얘들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논증이야. 전제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자, 그럼 우리 논증에 대해서 봤어 얘들아. 이제 다시 볼게. 자, 이 논증은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띌 거래. 여기다가 한번 표시할까? 논리적으로 도출. 네, 요거 얘들아 아래 부분 조금 글씨 작아져도 이렇게 한번 놓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설명은 논증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설명과 논증이 이렇게 지금 대응되고 있는 거야. 설명은 논증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논증 아까 봤듯이 얘들아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되는 건데 어떻게 도출된다고 했냐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했어. 그치?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돼. 자, 그러면 다시 위에 볼게요.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한대. 그럼 얘들아 이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설명항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응할 거. 전제에 대응하는 부분이 설명항. 자, 그리고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대. 그러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설명항 이렇게 대응될 거. 자, 각각 대응해놨어요.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 아까 충족해야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이 있어야 돼. 보편 법칙이라고 한번 형광펜 쳐줘요. 첫 번째 조건, 보편 법칙.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여기 아래다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요건 첫 번째는 보편 법칙이 있어야 한다. 보편 법칙이 있어야 한다. 혹은 보편 법칙이 아니더라도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보편화된 명제인 거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대. 선행 조건에다가 형광펜 선행 조건. 자, 그래서 우리 요건 두 번째는 얘들아 선행 조건이야. 선행 조건. 선행 조건.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전제 2번이었지 얘들아. 이렇게 전제 2번과 같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얘는 어떻냐면 얘들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이야 얘들아. 한번 표시해줘 얘들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 아까 보편 법칙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 근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자, 우리 아까 도출된다?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이번에는 여기 건전한 논증으로 도출된다. 건전한 논증으로 도출된다. 이게 요건 세 번째. 자, 그러면 건전한 논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래.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건전한 논증은 얘들아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도 참. 이게 건전한 논증이야. 그러면 보편 법칙과 선행 조건이 참이면 결론도 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처럼 햄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여기다가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한번 형광펜 쳐줘 얘들아.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 근데 여기 얘들아 오타 났는데 여기 보편 원칙이 아니라 보편 법칙. 보편 법칙으로 바꿔줘.
보편 법칙의 개별 차례 P 설명하기 이렇게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가 된대.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와 같이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의의가 있대요. 의의에다가 한번 표시할게요. 의의.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뒤로 넘어가서 3문단 한번 봐보자. 3문단. 자, 3문단. 하지만 펜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한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 그리고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직관, 상식적인 판단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이 설명 이론이. 어떤 경우냐면 한번 봐보자.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은 말이 돼. 근데 펜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 그리고 일상적 직관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펜펠의 설명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있대. 그 예시가 얘들아 이거야. 이게 우리 이제 3문단에 셀먼이 나올 거거든? 실제로 셀먼이 이 펜펠을 비판한 내용이야. 이걸 가지고 비판을 했었대, 셀먼이. 자, 그럼 이 내용 봐봐. 셀먼이 반론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얘들아 지금 셀먼이 직접 펜펠의 설명 이론에 따라서 이 결론을 도출한 거야. 한번 봐보자. 여기서 조건은 아까 말했던 그 선행 조건이 돼야겠지. 선행 조건. 그치? 선행 조건.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보편 법칙이지 얘들아. 보편 법칙.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논증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똑같은 말 지우고 평가펜 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복용한다, 복용한다. 그치? 그러면 철수는 그 다음에 임신할 확률이 1%이다. 여기로. 그래서 결론이 철수는 임신할 확률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철수가 지금 여기서 남자야, 남자. 철수 남자야. 얘가 피임약 복용했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남자도 피임약 먹을 수도 있잖아. 또라이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치? 오케이? 일상적 직관으로 이해했어. 자, 근데 피임약을 복용하면 얘들아 임신할 확률이 1%래. 이것도 얘들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야. 맞는 말이야. 보편 법칙이야. 그래서 결론을 얘들아 이 펜펠의 설명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냈거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일상적 직관으로 봤을 때 얘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피임약을 복용해서야? 아니잖아. 그치? 일상적 직관으로 얘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남자이기 때문에. 그치? 그니까 일상적 직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펜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이 된다는 거야. 이게 셀먼이 실제로 이 예시를 가지고서 비판을 했었대.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가 뭐야?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이 문제는 펜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펜펠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다 돼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볼게.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기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계.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얘들아 이제 마지막 문단에 가보자. 그래서 펜펠이 자기는 좀 다른 거를 제시해보겠다 라고 해서 설명이 논증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과 개념에 주목했대. 이 사람은 인과 개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까 펜펠이 얘기했던 피설명항은 결과로 보고.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얘들아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피설명항은 결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 원인을 밝히는 게 설명.
자, 이런 인과 개념을 가지고서 얘들아 설명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햄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대. 장점. 그래서 이 셀머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거야. 왜냐면 원인과 결과로 딱 나타나니까 얘들아 우리가 일상적 직관으로 판단하기에 딱 좋지. 그치? 원인, 결과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은 얘들아 한계가 되는 거야. 여기 한계예요. 일단 먼저 적고 그다음 내용 봐보자. 자, 인과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긴대.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자,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이 원인들끼리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자, 그 예시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야. 근데 그 독을 마시게 된 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래. 그럼 이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소크라테스가 죽은 원인은 독이야? 아니면 사형 선고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원인이 불명확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이렇게 불명확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우리 얘들아 한번 표시해주세요.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원인과 결과 사이가 불명확하잖아. 그래서 원인과 그리고 결과 관계를 명확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공간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이 이론도 제대로 된 이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없다면, 이런 철학적 분석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 우리 이 부분 다시 봐주세요. 설명이라고 하는 불명료한 개념. 자, 이거 햄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햄펠이 불명료했었거든. 왜냐면 우리의 직관 상식과 햄펠이 말하는 설명이 맞지 않는 이런 불명료함이 있었거든. 그치? 그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 이거는 셀먼의 불명료야. 어떤 불명료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불명료한 거. 그러면 누구야? 햄펠의 이론을 대체해서 셀먼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되는 게 얘들아 지금 불명료를 대체했으니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이어서 볼게요.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그래서 현대 과학계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설명 이론을 계속해서 제시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옆에다가 한 번만 다시 적어놔 주세요. 결국 여기서는 얘들아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불명료함을 불명료함으로 대체했다. 다른 불명료함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지금 내용 다 봤거든요. 우리 얘들아 이거 문제 하나 푸는 것만 같이 한번 좀 봐볼까? 우리 2에 가서 4번 문제 한번 봐보자. 얘들아 4번 문제. 내가 해설을 지금 다 적어오기는 했지만 이거 풀 때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들아 좀 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봐볼게. 여기서 햄펠의 이론으로 설명 이론으로 풀 거야 얘들아. 설명 이론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지금 이 설명한 부분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피설명하는 결론이 되는 부분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일단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물음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응.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것을 설명할 거야. 이 물음을 설명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 결론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물음이랑 지금 이 디귿이랑 아예 똑같은 말이지. 그럼 이게 결론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찾고 가라는 거야. 내가 푸는 순서 이렇게 적어놨잖아. 결론 먼저 찾으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결론 먼저 찾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선행 조건을 찾는 게 좀 더 빨라. 왜냐하면 선행 조건이 얘들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이거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명제들이 여러 개 있으면 A는 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딱 들어간 거 있지. 얘네가 선행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보편 원칙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돼. 결론 찾고 선행 조건 찾고 보편 원칙 찾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좀 남아서 얘들아 문제 부분 지금 여러분들 좀 복습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바로바로 좀 질문을 하자.